여러분, 안녕하세요. 만약 공룡이 멸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것은 한간에서 흔히 들려오는 물음입니다. 특히 티라노사우루스는 유사 이전에 존재했던 공룡들 중에서도 매우 유명한 종으로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쪽은 토픽입니다. 이번에도 영상을 통해 모든 수수께끼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티라노사우루스가 백악기와 고제 3기 사이에 대량 멸종해서 살아남았다면 지금의 지구는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관심이 가시나요?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윽고 멸망할 운명. 이번 물음에 답하기 전에 먼저 티라노사우루스에 대해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티라노사우루스는 어떤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멸종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것을 단적으로 말하자면 가장 거대하고 뭐든지 잡아먹던 공룡이 운석에 의해 멸종했다 정도가 아닐까요? 하지만 이는 굉장히 단편적인 견해입니다. 물론 거기에 진실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좀 더 복잡한 사정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티라노사우루스는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라는 단일 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티라노사우루스 속 혹은 정확히는 티라노사우루스과에 속하는 공룡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 이번 영상에서는 그 이야기들을 생략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보다 쉽게 이야기를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후 티라노사우루스는 세상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일반적인 종류를 지칭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는 지구상의 모든 곳에 서식했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 서식지는 백악기 후기에 존재했던 라라미디아 대륙이라는 작은 대륙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북아메리카 대륙의 서부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라라미디아는 남북으로 길고 동서로는 매우 좁은 대륙이었습니다. 서쪽은 태평양, 동쪽은 현재 육지로 되어 있는 서부 내륙 항로로 불리는 바다에 접해 있었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는 사상 최대의 공룡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길이 13m, 중량 약 9.5톤이라는 그 스케일은 그야말로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식이었던 것은 틀림없지만 어떻게 포식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연구자 중에는 티라노사우루스가 먹이를 쫓지 않고 백악기 밀림 속에서 매복을 하는 포식자였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밖에 시체를 찾아다니며 부육을 먹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시체를 먹었는지에 대해서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반대로 티라노사우루스는 살아있는 사냥감도 썩은 고기도 먹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티라노사우루스의 수 자체는 결코 많지 않았습니다. 잠깐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겠지만 라라미디아 대륙은 그리 크지 않았고 이번 영상의 주인공은 그 외의 장소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공룡들과 마찬가지로 티라노사우루스는 아마도 항온 동물이었을 것입니다. 즉, 기초 대사율이 상당히 높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그만큼 식량도 많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 큰 체격을 생각하면 필요한 양은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라라미디아 대륙의 숲은 다양한 생물로 넘쳐났지만 그렇게 많은 티라노사우루스를 먹여 살릴 수는 없었습니다. 실제 개체수가 적고 필요한 식물량도 많은 종은 서식 환경에 큰 변화가 있을 경우 그 자체로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진화 과정에서 몸의 크기가 작아지면 식량 감소에 적응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원래 진화란 자손의 유전 형질 변화를 바탕으로 일어납니다. 만약 그 자손의 수 자체가 적다면 새로운 환경 적응에 도움이 되는 돌연변이가 나타날 가능성도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 등 대형 공룡이 운석 충돌로 갑자기 발생한 대기근의 첫 희생자가 된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파멸을 가져온 그 소행성이 낙하하자 충돌로 방출된 티끌이 태양을 뒤덮고 지구는 수년에 걸친 겨울에 접어들었습니다. 결국 백악기와 고제 3기 사이에 대량 멸종으로 조류 이외에 공룡, 익룡, 어룡은 전멸했습니다. 그중 몇 안 되는 종은 잠시 살아남긴 했지만 티라노사우루스는 일찌감치 자취를 감췄습니다. 정리하면 티라노사우루스가 운석 충돌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은 기본적으로 없는 셈입니다. 비록 운석 충돌이 없었다고 해도 결국 멸망할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백악기에는 세계 자체가 불가역적으로 변화했습니다. 지구상 대륙의 형태도 현재와 같은 모습이 되었고 꽃을 피우는 식물이 출현하여 서식지를 넓혀갔습니다. 포유류는 몸집이 작지만 개체수를 급속히 늘렸습니다. 많은 곳에서 공룡이나 파충류를 넘는 수의 화석이 발견되었습니다. 포유류는 공룡알을 먹었습니다. 종자식물은 토양을 강화시켰고 그로 인해 해안선의 침식이 줄었습니다. 그것이 바다의 화학 조성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티라노사우루스가 있는 세상. 그러나 이곳에서는 온갖 어려움을 딛고 기적적으로 티라노사우루스가 살아남은 세계를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 경우 지구 생태계 전체에 영향이 있었을까요? 있었다면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우리 인간은 티라노사우루스를 사냥의 대상으로 삼았을까요? 아니면 인간이 사냥당했을까요? 티라노사우루스는 대형 포식자의 생태적 지위를 차지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존재가 생명의 진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서식지를 넓혔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한편으로 그것은 대륙 플레이트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좌우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라라미디아 대륙이 북아메리카 대륙의 다른 육지와 합체하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티라노사우루스는 호주 캥거루처럼 그 대륙에만 서식하는 고유종이 됩니다. 지구상의 다른 지역에서는 그들의 영향을 받지 않은 채 생물이 진화해 갔을 것입니다. 공룡은 결국 멸종하거나 생태계 가장자리의 좁은 지위로 내몰리고 맙니다. 아마도 대항해 시대에 이르러 라라미디아 대륙을 발견한 유럽 탐험가들은 티라노사우루스를 괴수 같은 용으로 표현했을 것입니다. 라라미디아 대륙이 현실 지질학상 역사대로 북아메리카 대륙의 일부가 되었다고 치겠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는 아마도 대륙 전체, 적어도 삼림지대로 서식지를 넓혔을 것입니다. 빙하 시대에는 더욱 남하하여 중앙아메리카 정글로 들어갔고 남아메리카 대륙이 합쳐져 하나의 대륙이 된 후에는 그곳으로도 이동했을 것입니다. 지금쯤 아마존 벌판 어딘가에 서식하고 있었겠죠? 티라노사우루스가 아메리카 대륙 이외에서 발견되는 일은 없습니다. 마지막 빙하기에 북상하여 동결한 베링 해협을 횡단하여 유라시아 대륙에 정착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곳은 살기에는 너무 추웠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생물 다양성에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요? 적어도 포유류인 대형 육식 동물 수는 적어졌을 것입니다. 티라노사우루스가 그 생태적 지위를 차지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 강력한 공룡이 먹고 남은 음식 찌꺼기를 먹는 작은 생물도 번영했을 것입니다. 티라노사우루스는 인간에게 위험한 존재가 되었을까요? 신기하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정글에서 헤매다가 허기진 티라노사우루스를 만나면 불행한 사건이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화된 사냥꾼 집단이라면 예를 들어 함정에 끌어들여 가두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티라노사우루스의 거대한 육체는 부족 전체의 훌륭한 고기 공급원이 될 것이고 그 가죽은 이복의 재료가 될 것입니다. 티라노사우루스에겐 사실 깃털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깃털은 장식품이 되었을 것입니다. 총기를 소지한 유럽인들이 정착하기 시작한 이후부턴 티라노사우루스 사냥이 단숨에 성행합니다. 지금쯤이면 멸종위기종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암시장에서 악어 가죽 대신 티라노사우루스 가죽 부츠를 살 수 있었겠죠? 특히나 다채로운 선사시대의 삶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면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과거 지구바다를 당당히 누비며 서식하던 옛 도마뱀 모사사우루스를 떠올려 보세요. 모사사우루스는 지금으로부터 6,600만 년 전 익룡 및 비조류 공룡과 함께 죽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살아남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다의 지배자. 우선 모사사우루스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멋진 바다도마뱀은 먼 친척벌되는 장대한 목을 가진 그 유명한 수장용만큼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백악기 후기에 바다와 대양을 진정으로 지배했던 것은 바로 이 모사사우루였습니다. 모사사우루스 화석이 처음 발견된 것은 아직 1764년, 장소는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근교의 석회암 동굴이었습니다. 발견된 것은 두개골의 파편입니다. 안타깝게도 당시 연구자들은 지식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며 그 화석을 악어나 향고래 혹은 다른 미지의 물고기로 분류했습니다. 마스트리히트에서 발견된 것의 정체는 1799년도에 와서야 새로운 존재임을 인식하게 됩니다. 모사사우루스라는 이름은 마스강의 도마뱀이라는 뜻인데 이를 알아낼 수 있었던 것은 훨씬 더 시대가 흐른 1822년의 일이었습니다. 모사사우루스는 단일 생물종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의 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모사사우루스과는 다양한 종으로 나뉘며 각각 몸의 크기도 해부학적 특징도 다릅니다. 대표적 대형종이었던 모사사우루스 호프마니는 몸 길이가 17m나 된 반면 같은 시대에 살았던 다라사우루스는 몸 길이가 1m도 안 될 정도였습니다. 모사사우루스는 공룡이 아닙니다. 생물 분류학상 도마뱀입니다. 현재도 서식하고 있는 생물종 중 유전자적으로 가장 가까운 것은 모사사우루스와 조상을 같이 하는 왕도마뱀입니다. 다만 만약 여러분이 살아있는 모사사우루스를 볼 기회가 있다고 해도 도마뱀과 비슷한 특징을 찾을 수는 없을 겁니다. 겉보기에는 오히려 물고기와 매너티가 합쳐진 것 같은 모습이며 상대적으로 얇은 쥐꼬리 같은 형태의 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사사우루스의 생태는 어느 쪽인가 하면 고래와 같았습니다. 내장의 형태도 비슷합니다. 바다의 군주도 태생 동물이었으며 무엇보다도 가장 흥미로운 것은 지금의 파충류와 달리 항온동물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 모사사우루스와 동물들은 진화에서 두드러지게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해서 백악기 말까지 대형 악상어나 플리오사우루스 같은 경쟁자들을 따돌린 것입니다. 화석 발굴 상황으로 볼 때 모사사우루스는 지구 전역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라시아 대륙, 남북 아메리카 대륙, 아프리카 대륙에서 그리고 남극 대륙에서도 많은 곳에서 화석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는 바다도마뱀이 훌륭하고 효율적인 몸을 갖고 있어서 어떤 곳에서든 번성할 수 있었다는 점과 당시 지구에서는 거의 전역의 기후가 동일하여 어디에서든 비슷한 생물 군괴가 형성되어 있었던 점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배의 종언. 모사사우루스의 멸종은 6,600만 년 전에 일어난 비참한 천재지변과 관련이 있습니다. 멕시코 유카탄 반도의 칙슬로브 크레이터를 만든 운명의 소행성이 낙하하자 지구 전역에는 오랜 세월 빛이 들지 않은 캄캄한 밤이 이어졌습니다. 먼지와 재가 햇빛을 차단한 것입니다. 이것이 백악기와 고제 3기 사이의 대량 멸종을 일으켰습니다. 바로 모사사우루스, 익룡, 공룡을 비롯한 많은 생물종을 멸망시킨 생태계의 대참사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만일 소행성이 낙하해 오지 않았다면
모사사우루스는 지금도 여전히 큰 바다에 살고 있었을까? 사실상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지질사를 돌아보면 대멸종을 일으킨 다양한 천재지변이 다수 존재합니다. 사실 생태계의 변화로 인해 육상에서도 바다에서도 하늘에서도 파충류의 지배는 이미 작은 계기 하나로도 완전히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20세기 중반 백악기와 고제 3기 사이의 대량 멸종 원인을 연구자들이 아직 하나로 특정하지 못했을 때 그 원인을 설명하는 많은 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생물권을 원인으로 하는 이론입니다. 그 설에서는 꽃을 피우고 씨앗을 만드는 종자식물의 출현과 대륙 표류에 의한 기후변화라는 두 가지 요소가 이 대사건에 관련되어 있을 거라고 여겨졌습니다. 종자식물은 백악기 초에 나타나 점차 식물계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보이며 현재까지도 그 자리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종자식물의 뿌리는 확실히 땅속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기슭에 견고하게 자리를 잡고 물에 잘 쓸려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대양으로 흘러드는 무기물의 양이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바다의 화학 조성이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로 인해 연쇄적으로 많은 해조류나 플랑크톤이 죽었고, 그리고 초식동물이나 플랑크톤을 식량하는 동물, 심지어 그 동물의 포식자도 죽어버렸습니다. 이런 경우 먹이사슬의 정점에 있는 대형 포식자는 특히 피해를 입기 쉽습니다. 소행성 낙하의 증거가 발견되자 생물권 이론은 그대로 방치되었지만 최신 연구가 그것을 뒤바뀌어 두었습니다. 이 설도 일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바다도마뱀의 멸종 이유에 대한 설명에 관해서는 나름대로의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 설은 익룡에게도 들어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상 익룡의 대부분은 현재의 바다새와 마찬가지로 영양 섭취에 있어서 바다와 깊은 연결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사사우루스는 그 동료들과 마찬가지로 어떤 경우에도 멈출 수 없는 진화행보와 생물권의 발달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모사사우루스가 현재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세계가 있었다면 그것은 지금의 우리의 세계와는 조금도 닮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세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모사사우루스들이 어떻게든 환경에 적응하고 살아남은 경우를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몬스터들의 세계. 항온동물이었던 모사사우루스의 광범위한 서식지는 대부분 유지되었을 것입니다. 혹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바다와 해양 전역에서 이 물고기 도마뱀의 다양한 종을 만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각종 모사사우루스는 이들 바다에서 먹이사슬 피라미드의 정점에 군림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상어는 운이 좋다면 무대 뒤로 밀려나기만 했을 것이고, 운이 나쁘다면 완전히 멸종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 시대 사람들은 상어 같은 생물이 옛날에 존재했다는 것도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연골이 많은 상어의 골격은 양호한 상태로 남아있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연구자들은 수수께끼의 이빨과 등뼈를 가진 이것이 어떤 생물종인지 논의했겠지만 상어 같은 동물은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고래나 범고래를 포함한 돌고래과 동물들도 아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들 수생 포유류는 약 5천만 년 전 에오세 무렵에 살았던 육지 동료들에서 갈라져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동물들은 어느 시점에 얕은 여울과 늪으로 내몰렸다가 그곳에서 반수생의 삶을 살게 되며 그 후 바다로 완전히 이동하게 됩니다. 그들이 바다에서 번영할 수 있었던 것은 그때 사실상 대형 포식 동물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사사우루스 같은 종이 만일 살아남았다면 먹이사슬의 정상에 계속 군림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돌고래과의 동물이나 고래의 조상들은 비록 살아남았다고 해도 아마 바다표범과 같은 비교적 작은 수생이나 반수생 동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모사사우루스는 사람에게도 해를 끼쳤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 조상들을 의도적으로 사냥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연계에서는 인간을 주요한 영양원으로 하는 동물종은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 모사사우루스 서식지에서 헤엄을 치는 짓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어나 악어가 다량 서식하는 곳에서 헤엄치는 것과 마찬가지니까요. 다른 말로 하면 모사사우루스는 인간에게 상어와 고래, 악어를 합친 것과 같은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가죽은 귀한 가치가 매겨져 팔려나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모사사우루스는 멸종위기에 처해 지금쯤 보호동물이 되었겠네요. 육지의 생물에 대해서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모사사우루스는 육상 생물에는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먼 옛날, 우리 행성에는 무섭도록 거대한 생물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공룡이에요. 혹은 메갈로돈도 있겠죠. 아직까지 과거에 실제했던 것 중 가장 큰 상어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아니면 운 좋게도 라고 해야 할까요? 메갈로돈은 오래전에 멸종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이 현대까지 살아남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메갈로돈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먼저 시작으로 오늘날 과학에서 메갈로돈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간단히 복습해 보겠습니다. 일단 메갈로돈은 현생하는 백상아리의 먼 친척에 해당하는 동물이었습니다. 메갈로돈의 소형화된 후예가 백상아리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메갈로돈은 극지를 제외한 지구상 거의 전역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인도, 방글라데시, 쿠바, 영국, 미국 캘리포니아, 칠레, 그리고 현재의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폴란드와 같은 중동 유럽 지역에서 뼈가 발견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문서에 기록된 것 중 가장 오래된 메갈로돈 치아가 발견된 곳도 유럽이에요. 중세 화석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던 시대에 지금은 육지가 된 곳이 수백만 년 전만 해도 바다였을 거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아처럼 생긴 기묘한 돌이 어류의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돌들은 설석, 다시 말해 돌로 된 혀라고 불리며 드래곤이나 트롤 등 공상 속 괴물의 혀가 석화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메갈로돈 시대의 지구의 모습은 현재와 같으면서도 다소 차이가 있었다는 점도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특히 유럽은 지금의 북극 제도와 같은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해안선이 없는 나라들에서 메갈로돈 화석이 발견되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메갈로돈은 해안에 가까운 얕은 수역이나 따뜻한 라군, 연안대에서 즐겨 서식했습니다. 하지만 바다로 헤엄쳐 나가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들은 어류와 돌고래, 고래의 동료를 사냥감으로 삼는 잔인하고 무자비한 포식자였는데요. 상당히 큰 대형 동물들도 그들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메갈로돈들은 그 무거운 거구로 몸을 부딪혀서 사냥감의 가슴과 등에 깊게 이를 박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고래류의 가슴이나 등은 가장 공격하기 어려운데 메갈로돈의 치아로 돌격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메갈로돈의 턱은 2m나 되고요. 전부 합해서 276개나 되는 치아가 5열에 걸쳐 자라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 납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메갈로돈은 인류가 아는 한 지구 역사상 가장 큰 어류입니다. 몸 길이는 15m 혹은 그 이상에 이를 수도 있고 체중은 여러 가지 계산 결과가 있는데요. 45에서 50톤이나 됐다고 합니다. 다만 바다 동물을 통틀어서 메갈로돈이 가장 큰 것은 아닙니다. 현재 대왕고래가 그 2배나 크기 때문이죠. 위험한 바다. 메갈로돈은 현실에서는 다른 많은 종들과 마찬가지로 자연 조건의 변화에 의해 멸종되었습니다. 메갈로돈이 번영한 시대는 충분히 길었으며 이는 약 2천만 년이나 번성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시대의 바다에는 움직임이 완만한 매우 원시적인 포유류가 많이 있었고 동시에 지금의 범고래와 같은 대형 고래류는 없었습니다. 약 350만 년 전 식용류들이 다수 나타나자 메갈로돈은 먹이 획득 경쟁에서 패배해 진화의 무대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범고래들이
괴물 상어를 바다의 슈퍼 포식자라는 생태적 지위에서 쫓아내지 않은 경우를 잠시 상상해 보겠습니다. 양쪽이 공존할 수 있었던 경우도 식용류가 애초에 나타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생물들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첫째, 바다는 훨씬 위험한 장소가 되었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메갈로돈은 열대에서 온대 곳곳에 서식하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큰 바다에 살고 있었는데요. 비교적 작은 바다로 헤엄쳐 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상어는 흔히 사람들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사람을 특별히 공격하지는 않는데요. 사실상 굳이 사람을 사냥감으로 삼는 동물은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그들이 인간을 습격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식량으로 삼고 있는 다양한 어류나 해양 포유류와 헷갈리기 때문이죠. 상어도 호기심이 많은 동물로서 미지의 물건을 순수한 지식욕으로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단, 그 턱에 걸린 당사자에게 하기엔 좀 죄송한 얘기죠. 어느 쪽이든 바다에서 수영하자는 생각은 위험을 수반했을 겁니다. 현생하는 상어와 달리 메갈로돈은 충분히 개체수가 많았고 상어보다 더 공격적이며 대형이었습니다. 물론 시대가 가면서 다양한 메갈로돈 방지 등의 방어 방법이 개발되었겠지만 그것도 최근 200~300년의 일이었을 겁니다. 게다가 메갈로돈은 낚싯배나 비교적 대형 선박까지 덮쳤을지도 모릅니다. 몸싸움에서 부딪히는 즐거움을 알게 된 그들은 극도로 위험한 존재입니다. 작은 1인승 보트 선체에 40톤이나 되는 거구가 엄청난 속도로 부딪힌다면 어떻게 될지 상상해보세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고기잡이나 해상 운송을 자제하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위험한 동물에 맞서는 건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니까요. 분명 인류는 어떻게 하면 메갈로돈에 맞설 수 있는지 바로 이해할 것이고, 이어서 연안의 주민들에게는 메갈로돈이 위협이 아닌 정반대로 유용하고 고마운 사냥감이 되었을 겁니다. 메갈로돈 고기는 겨울을 대비하기 위한 보존식으로 나쁘지 않고 껍질은 의복이나 텐트의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뼈로는 무기나 장식품, 조리기구를 만들 수 있었을 겁니다. 시대를 거쳐가며 인류는 그것을 현대의 포경 가공업과 마찬가지로 포메갈로돈 가공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의 현실 세계와 같아질지도 모르겠네요. 메갈로돈은 멸종하겠죠. 그들도 오록소나 스텔러 바다소들과 같은 운명을 따르게 될 겁니다. 운이 좋아도 멸종위험 야생생물 레드리스트 동물이 될 뿐입니다. 그래도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이 관여하기 이전 시대에 메갈로돈은 해양 생태계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적어도 돌고래, 바다표범 등의 기각류, 고래 등 바다짐승의 수는 지금보다 적었을 겁니다. 이런 포식자들은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리고 초식생물은 메갈로돈의 먹이가 될 뿐이죠. 마지막으로 미확인 동물학에서는 메갈로돈이 아직 살아있다는 의견이 있다는 걸 언급해둘게요. 2013년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이를 주제로 한 가짜 다큐멘터리 영화가 방영되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엔터테인먼트 목적으로 제작되었는데요. 영화 서두 부분에서 양해를 구한 대로 그 사실은 제작자 본인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메갈로돈이 아직 살아있다고 믿고 있어요. 다만 이 프로그램 이전에도 정기적으로 메갈로돈과 조우했다는 보고는 있었습니다. 연구자들은 그러한 보고에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질시대의 에포, 홀로세의 메갈로돈의 존재를 나타내는 믿을 만한 증거는 아무것도 없고요. 명백하게 메갈로돈이다 라고 판별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도 없습니다. 애초에 이렇게 거대한 포식자를 눈치 빠른 수사관들이 오랫동안 간과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겠죠. 하지만 어쩌면 그저 눈에 띄지 않았을 뿐일지도 모릅니다. 진실은 아무도 모르니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티타노보아는
과거 우리 행성에 서식했던 거대한 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식지 일대의 동물들이 범접하지 못하는 위험한 포식자를 떠올립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그리고 만약 티타노보아가 멸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티타노보아의 세계. 자연계에서 다른 무언가와 아무런 관계없이 존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떤 종류의 동물이든 서식지의 바이오홈에서 분리될 수 없는 일부입니다. 살아남아 번영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당시의 조건에 잘 적응한 결과일 뿐입니다. 찰스 다원이 발견한 진화의 대법칙은 자연규칙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티타노보아가 어떤 동물이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티타노보아가 어떤 조건에서 서식했는지 최대한 밝혀낼 필요가 있습니다. 티타노보아가 살았던 것은 공룡이 멸종한 바로 뒤인 약 6천만 년 전 팔레오세라고 하는 시대였습니다. 티타노보아의 뼈는 콜롬비아 국내에서 발견됐지만 분포권은 이보다 훨씬 더 큰 남아메리카 대부분에 펴져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시 남아메리카는 지금의 호주 대륙처럼 다른 곳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분리된 대륙이었습니다. 공룡들을 멸망시킨 바로 그 소행성 낙하 후에 시작된 지구의 혹독한 겨울은 조금씩 누그러졌고 이 행성에서는 비교적 따뜻한 기후가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콜롬비아가 있는 땅은 당시 열대로 한 해 평균 기온은 약 35도였습니다. 일대는 정글로 뒤덮여 무수한 하천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즉, 모든 조건은 현재와 거의 같았습니다. 딱 한 가지 다른 것은 인간이 없었다는 것이었으며 정글에 살았던 것은 전혀 다른 동물들이었습니다. 티타노보아는 아마도 강에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몸 길이는 14m에 달하는 것도 있었고 체중은 1톤을 넘었습니다. 티타노보아와 서식지를 같이 하는 것 중에는 악어를 닮은 수강류 딜로포사우루스가 있으며 몸집이 큰 것은 몸 길이가 6m나 되었습니다. 또한 티타노보아는 거북이 같은 종류의 지금은 멸망해버린 동물과도 자주 조우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등딱지의 길이가 1.5m를 넘는 카르보네미스도 그렇습니다. 티타노보아는 당초에는 먹이사슬의 정상에서는 최상위 포식자로 방금 거론했던 것을 포함한 다른 동물 모두를 먹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또한 이 설에 따른다면 무심코 물에 접근한 조류와 포유류도 티타노보아의 먹잇감이었습니다. 신생대의 거의 전 기간 동안 남아메리카 대륙에 가장 널리 분포했던 포유동물은 남제목이었습니다. 남제목이라고 해도 외형은 다양했는데 티타노보아 시대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하면 개와 멧돼지의 중간 모습 같은 1.5m 정도의 초식동물 토마스 헥슬레이어를 들 수 있습니다. 조류 중에서 남아메리카의 왕은 포르스 라코스과의 날지 못하는 새들로 수미터나 되는 거대한 것부터 1m도 안 되는 작은 것까지 있었습니다. 즉, 티타노보아는 먹이로 삼을 사냥감이 부족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설은 최신 연구를 통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연구자들이 티타노보아의 두개골을 조사했더니 그 주된 먹이는 물고기였던 것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그러니 물고기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거론된 생물들의 터전에서는 티타노보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한편 그럼에도 이 뱀의 습격이 무섭긴 한 것인지 티타노보아 쪽에서도 다른 포식자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티타노보아는 왜 멸종했을까? 티타노보아가 생물종으로서 존재한 것은 약 200만 년으로 아주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티타노보아는 6천만 년 전부터 5,800만 년 전에 걸쳐 여러 번 있었던 대기 중 메탄 방출에 의해 만들어진 온난화 피크 시기에도 대부분 잘 적응했습니다. 그 후 항내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공룡이 멸종할 정도의 항냉화는 아니었으며 인류가 경험한 빙하기만큼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더운 날씨를 좋아하는 동물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방금 다룬 메탄 방출과 관련이 있습니다. 메탄이 방출되면 대기는 따뜻해지고 지구상의 환경은 티타노보아가 서식하기에 적합해지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북대서양에서는 여러 차례 메탄 화학물이 방출되었고 그 상태가 약 2,500년간 지속되었기 때문에 바닷물은 산성화되고 넓은 무산소지대가 생겨난 것입니다.
덕분에 황화수소를 생성하는 황상환원균이 많이 출현하였습니다. 이 과정이 가장 활발했을 때 전 세계 해양의 10%에서 20% 정도는 현재의 흑해 심해부와 마찬가지로 혐기성 생물만 서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수역은 기본적으로는 대륙의 해안선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물고기의 수는 감소했습니다. 말 그대로 물고기가 어디에서도 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티타노보아의 먹이도 사라졌습니다. 물론 티타노보아가 살았던 것은 바다가 아니라 강이었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많은 물고기들은 민물에 살더라도 산란을 위해 바다로 이동한다는 점입니다. 생육에 적합한 바다 수역이 감소하여 이동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항래화와 황화수소를 품은 수역 확대라는 두 가지 요인이 티타노보아 멸종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보아와 아나콘다라고 불리는 현생종의 뱀은 티타노보아보다 작고 훨씬 나중에 생겨난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티타노보아가 이 악조건을 버티고 살아남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비록 살아남았더라 해도 티타노보아의 앞길에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 6천만 년 사이에 많은 천변지의가 일어났는데 그것마저도 가장 큰 위협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미 설명드린 대로 신생대의 거의 모든 기간을 통해 남아메리카 대륙은 지금의 호주 대륙과 같은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대륙이었고 거기에는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동물상이 퍼져나갔습니다. 그 중에는 포르스 라코스카와 남제목 동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남아메리카 대륙이 북아메리카나 중앙아메리카와 연결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1500만 년 전이었고 대륙 간에 지금과 같은 육지의 다리가 생긴 것은 약 300만 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 결과 북아메리카의 땅으로 많은 동물들이 침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포르스 라코스과 새도 남제목 동물도 경쟁을 견디지 못하고 비교적 짧은 시간 사이에 멸망했습니다. 다른 생물종도 고역을 치렀습니다. 티타노보아에게도 어려운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예를 들어 티타노보아가 먹을 수 없는 북쪽에서 온 물고기가 티타노보아가 먹이로 삼았던 민물고기를 쫓아버리거나 새로운 종류의 식물이 토양의 화학 조성, 나아가 물의 성분을 변화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티타노보아의 먼 친척벌 되는 현생 보아과의 뱀은 현재 서식권 내에서 남아메리카에서 발생한 새로 생긴 다리를 타고 중앙아메리카로 더욱 퍼져나갔습니다. 그렇게 보면 육지로 이어지게 된 것은 티타노보아에게도 나쁜 일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티타노보아가 멸종하지 않았다면, 만약 티타노보아가 살아남았다면 동물계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보아과의 뱀들도 아마 지금의 모습으로 진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티타노보아가 그들의 생태적 지위를 차지했을 테니까요. 티타노보아가 이 종의 뱀으로서는 유일한 생물종이었을 것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이 육지로 이어진 후 살아남은 티타노보아는 새로운 영역 확보를 위해 이동을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쯤 티타노보아의 서식권은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까지 확장되었을지도 모릅니다. 1000만 년 동안 정글은 거의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티타노보아에게 매우 쾌적한 서식지가 되어주었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티타노보아는 그다지 위험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 인간은 맛이 없습니다. 생선이 가장 맛있죠? 하지만 그들의 서식 수역에서 무모하게 수영을 하는 것은 말리고 싶습니다. 티타노보아가 빠른 움직임의 동작을 자신을 향한 공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당방위를 위해 유영자를 습격할지도 모릅니다. 또한 고기와 가죽을 채취하기 위해 인간이 티타노보아를 포획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지금쯤은 진짜 티타노보아 가죽백이 귀중품이 되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어느 쪽이 승자가 될지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오싹한 메갈로돈일지 아니면 강렬한 모사사우루스일지 그야말로 과거에서 온 타이탄의 전투 그 자체입니다.
영상을 즐길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공포의 도마뱀, 모사사우루스. 그러면 파이터들의 소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코너에서는 모사사우루스가 웜업 중입니다. 강력한 톱날 같은 이빨로 사냥감을 확실하게 짓뭉갤 수 있는 거대 도마뱀입니다. 참고로 이 녀석은 평범한 모사사우루스가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몸집이 큰 대표적인 종, 모사사우루스 호프마니입니다. 이 중에는 무려 몸길이 17m, 체중 27톤에 달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평범함을 거부하는 몬스터입니다. 이 포식자가 먹이로 삼았던 것은 상어나 거북이, 그리고 같은 과에 속하는 다른 종의 모사사우루스였습니다. 사실 모사사우루스끼리 서로를 먹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낄 일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이 몬스터에게 설교를 하려 한다면 모사사우루스의 발로는 작은 톱니가 달린 프리즘과 같은 각기둥 모양 치아와 커다란 입을 통해 나올 겁니다. 모사사우루스 호프마니의 치아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40개입니다. 하지만 그 성능을 보면 어떨까요? 그 입은 조금이라도 더 큰 살점을 물어뜯을 수 있도록 매우 크게 벌어집니다. 또한 아래턱을 톱처럼 앞뒤로 움직여 먹이를 잘라냅니다. 그렇게 하면 사냥감의 발버둥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사사우루스가 자신보다 몸집이 큰 사냥감을 포획할 수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모사사우루스가 자신보다 2배나 몸집 큰 상대 메갈로돈을 이길 찬스가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 이길 것 같으신가요? 댓글창에 의견을 적어주세요. 잔혹한 상어, 메갈로돈. 홈코너에 자리한 것은 거대한 메갈로돈입니다. 이 상어의 몸 길이는 15m, 몸무게는 30에서 35톤, 설에 따라서는 47톤에 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헤비급 파이터, 체중을 생각하면 이 싸움의 승자가 되는 것은 그입니다. 메갈로돈 역시 포식자로서 사상 최대 어류라는 타이틀을 허투루 붙인 것이 아닙니다. 네, 메갈로돈은 지금도 살아있는 고래상어나 아주 옛날의 리드시크티스만큼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매우 온화한 역과 섭식자였습니다. 한편 메갈로돈의 먹이는 플랑크톤이 아니라 더 큰 먹이입니다. 이 때문에 메갈로돈의 입 안에는 18cm에서 19cm 길이의 튼튼한 치아가 276개나 있습니다. 참고로 메갈로돈 치아는 상어 치아로는 세계에서 가장 큽니다. 매우 예리하여 생고기를 싹둑 절단하거나 큰 사냥감의 흉곽이나 등뼈도 쉽게 물어뜯을 수 있습니다. 이 치아가 2m나 되는 강력한 턱에 자라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킬러 샤크가 따로 없습니다. 맞대결에선 누가 강할까? 메갈로돈과 모사사우루스의 직접적인 대결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모사사우루스는 8200만 년 전부터 6600만 년 전, 메갈로돈은 그 훨씬 후인 2300만 년 전부터 360만 년 전에 살았던 다른 시대의 생물이었다는 점에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양쪽이 모두 슈퍼 프레데터, 즉 먹이사슬의 정상에 군림하는 동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슈퍼 프레데터라는 것은 그들이 그 시대의 가장 뛰어난 사냥꾼이며 사냥 기술에서 그들보다 뛰어난 사람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측 모두 매복 작전으로 사냥을 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둘이 우연히 바다에서 만났다고 칩시다. 어느 쪽이 강한지 확실히 하자 라며 결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싸움의 승자는 더 체중이 가벼운 모사사우루스일 것입니다. 가벼움은 싸움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움직이는 속도, 민첩성, 지구력 때문에 모사사우루스가 이깁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메갈로돈은 상어이기 때문입니다. 상어는
아가미 호흡을 합니다. 즉 메갈로돈은 그 거구에도 불구하고 산소를 체내에 도입하는 기관의 면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메갈로돈보다 무거운 고래상어는 체중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플랑크톤을 먹고 살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메갈로돈은 포식자입니다. 즉, 적어도 짧은 시간 동안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메갈로돈의 그다지 활발하지 않은 신진대사는 그것이 고작입니다. 모사사우루스와의 직접 대결에 필요한 신진대사를 메갈로돈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양쪽 파이터가 서로 만나는 직접 대결에서 메갈로돈이 이길 기회는 거의 없는 셈입니다. 판정 1대 0으로 모사사우루스 리드. 매복 작전. 이쪽 대결이 더 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둘 다 아마 매복해서 사냥을 했을 테니까요. 모사사우루스는 겨냥한 사냥감이 신선한 공기를 마시거나 햇빛에 몸을 쬐기 위해 수면 근처까지 헤엄쳐 오기를 기다립니다. 때가 되면 모사사우루스는 민첩한 동작으로 사냥감에 달려들고 한번 물면 24톤 정도를 으깰 힘이 있는 강력한 위아래 턱을 톱처럼 사용해 잘게 썰기 시작합니다. 바다거북이나 다른 종류의 모사사우루스, 20m 크기의 수장룡도 모사사우루스의 턱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물론 발악은 했을 겁니다. 모사사우루스의 턱 화석을 통해 대형 사냥감이 발버둥 친 탓에 부러지거나 금이 간 턱이 회복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메갈로돈도 사냥을 위해 매복을 하고 있었지만 더 다양한 작전을 취했습니다. 민첩한 동작으로 사냥감에 달려들어 물어뜯을 수 있었습니다. 사냥을 할 때 사냥감이 꼼짝 못하게 하기 위해 생명 유지의 중요한 기관을 손상시키거나 뼈를 물어뜯은 후 천천히 먹었습니다. 메갈로돈은 죽은 동물 고기도 싫어하지 않았다는 설도 있지만 이는 후각이 약한 모사사우루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메갈로돈의 씹는 힘은 모사사우루스보다 약한 겨우 11톤. 그래도 일단 한번 잡히면 도망갈 수는 없을 겁니다. 매복 공격에서는 누가 이길까요? 우리는 그럴 경우 무승부가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메갈로돈도 모사사우루스와 마찬가지로 처음 한번 물면 먹이가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전략적 우위를 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남은 건 먹이가 된 동물을 느긋하게 먹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 또 다른 예외는 따르기 마련입니다. 모사사우루스도 메갈로돈도 실제로 그렇게 큰 상대를 만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연구자들은 메갈로돈이 사냥 대상으로 삼은 것은 몸 길이 2.5에서 7m의 작은 고래와 돌고래, 바다거북 등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사사우루스보다 상당히 작은 사이즈입니다. 메갈로돈 작전의 예상을 넘어선 모사사우루스와 같은 큰 도마뱀을 상대로 메갈로돈이 대처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모사사우루스는 자신보다 몸집이 큰 사냥감을 사냥했습니다. 다만 35톤이나 되는 무게를 가진 몬스터와 대결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는 메갈로돈을 꽉 잡을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입을 열 수 있었을까요? 애초에 메갈로돈은 모사사우루스 사냥 지역에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메갈로돈은 호흡을 위해 해수면 부근까지 헤엄쳐 올 필요가 없습니다. 이 상어는 언제나 심해에서 살 수 있습니다. 즉, 안전한 장소에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판정 2대1로 모사사우루스의 리드. 진아가 전해준 것은 만일 같은 시대, 같은 수역에 모사사우루스와 메갈로돈이 있었다고 칩시다. 어느 생물종이 이기고 살아남았을까요? 한 가지 견해는 모사사우루스가 더 빨리 이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소극적인 견적이라도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움직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계산에서는 뛰어난 형상을 가진 지느러미는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그것까지 고려하면 모사사우루스의 속도는 더 빨라질 것입니다. 한편 메갈로돈은 그다지 빠르지 않습니다. 최대한으로 평가해도 시속 18km 정도로
모사사우루스 쪽이 더 빠릅니다. 쫓겨도 상대보다 빠르면 언제든지 헤엄쳐 도망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 모사사우루스는 공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매복 공격이 많으면 메갈로돈이 유리합니다. 이 상어에겐 다양한 사냥 방법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먹이의 생태를 포함하여 다양한 조건에 잘 적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메갈로돈이 자신이 살던 시대의 생태계에 잘 적응했듯이 모사사우루스라는 존재에도 더 잘 적응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는 메갈로돈에게 포인트를 주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2대2로 무승부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메갈로돈이 멸종되지 않았고 지금도 여전히 심해 밑바닥을 돌아다니고 있다는 소문을 들어보셨나요? 그런 소문을 들어보신 분은 댓글을 통해 알려주세요. 슬슬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가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은 둘째치고 이 전설에는 아무런 확고한 증거도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하는 법입니다. 그럼 잠시 동안 작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